뾰로롱 와우 사방가족 여러분 위클리 사건 반장 오늘 5번째로 찾아뵙습니다. 오늘도 뜨거웠던 사건 사고들과 함께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자, 큰 화제가 됐던 사건 되짚어보는 사반 핫픽 시간입니다. 먼저 지난 방송 내용 보고 오시죠. 지난 10일 설 명절 당일 한 50대 여성이 딸을 차에 태우곤 급하게 출발하는데요. 그런데 차선 반대편에서 한 차량이 돌진해 왔습니다. 역주행까지 해선 여성이 탄 차를 들이받아 버리는데요. 그런데 가해 차량에서 내린 사람 바로 여성의 남편이었습니다. 급기야 남편은 한 손에 야구 방망이까지 들고 아내가 탄 차를 부수기 시작했는데요. 대체 이 가족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반 핫픽 첫 번째는요. 가족이 탄 차 들이받은 아빠입니다. 자, 도대체 이 가족들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아들인 30대 남성이 사반에 직접 제보한 사건입니다. 어머니와 고등학생인 여동생이 타고 있는 차를 다른 차선에서 운전하던 아버지가 발견하고는 역주행을 해서 들이받은 사건인데요. 아하. 충격적인 건 실수가 아니라 고의로 저지른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 와중에 어머니는 자신의 딸을 지키려고 핸들을 틀어서 조수석이 아닌 운전석 쪽이 아버지 차와 충돌해서 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보통 본능적으로 핸들을 이렇게 꺾는데 네, 그렇죠. 딸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네. 핸들을 꺾었다.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네, 이 사건을 좀 살펴보면 제보자 어머니가 최근 아버지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가정폭력을 저지르면서 외도까지 한 거라서 어머니가 결국 이혼 결심을 하게 됐는데요. 어머니가 아버지의 사무실로 찾아가서 이혼을 요구하며 내연녀에게도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말했더니 아버지가 온갖 물건을 집어 던지면서 폭행을 하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도망쳐 나와서 집으로 갔고 딸을 차에 태우고 가는 상황에서 다른 차선에 있던 아버지가 역주행을 해서 들이받은 겁니다. 자, 가족이 탄 차량을 탁 역주행으로 들이받은 것도 모자라서 네. 더 충격적인 행동을 했어요. 네, 제보자에 따르면요. 아버지가 차를 들이받고는 곧장 야구 방망이를 들고 내려서 어머니의 차를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망가진 제보자 어머니의 차가 보이죠? 와. 어머니와 여동생은 공포에 질려서 아버지 행동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다고 그랬겠죠. 합니다. 근처에 있던 시민들이 나서서 아버지를 말렸는데 자신을 말리는 시민까지 어허. 야구 방망이로 폭행했다고 하고요. 이야. 결국 경찰이 출동하면서 아버지의 이 난동이 멈췄고 현장에서 아버지는 체포됐습니다. 아니 뭐 무고한 지나가는 사람, 말리는 사람한테까지 이걸 휘둘렀다는 건데 네. 이 인간 당연히 구속됐겠죠? 아니요, 이 구속영장 기각됐습니다. 네, 앞서 불구속이 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제보자와 어머니는 경찰서에 찾아가서 아버지가 나오면 우리 가족 다 죽는다. 제발 당연하죠. 구속시켜달라 이렇게 빌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일단 아버지의 접근 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하는데 현재 가족은 경찰에서 제공한 임시 거처에 머무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결국 불구속 결정 났어요. 바로 풀려났습니다. 제보자가 아버지가 있는 유치장에 그 전에 풀려나기 전에 한번 갔다는 거예요. 자,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아버지와 이 제보자의 대화 직접 들어보시죠. 불구속 결정 났을 때 마지막으로 연애 가봤어요, 시장에. 나가서 죽여버리겠대요. 자기 구속시키려 했다고.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엄마 동생이랑 산 차를 죽이겠어 갖다 박아서 밀어놓고 그런 말이 나오니까 누가 그러냐. 그래서 차를 봤다. 난 그런 적 없다. CC도 봤다. 이명만 와서 막았다. 아니, 역주행해가지고 가다가 박는다 내가 봤다. 역주행 왜 했냐? 차 세우려 했다. 그래, 그럼 바꾸라고 야구하면 왜 이러냐? 난 그런 적 없다. 잡아떼는 거야. 야, 이거 들어보니까 진짜 어이없네. 네. 자기가 역주행해서 이렇게 들이받은 걸 또 아내 탓을 한다? 게다가 모든 증거가 다 있는데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고요. 제보자가 엄마 차를 박는 CCTV를 다 봤다라고 말하자 아버지는 니네 엄마가 와서 차를 박았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아까 우리가 본 건 뭐예요? 그러니까요. 증거가 다 있는데도 부인하고 있는 거고요. 대체 야구 방망이는 왜 휘두른 거냐 이렇게 물으니까 아버지는 그런 적 없다 이렇게 잡아댔다고 합니다. 도리어 아버지는 제보자에게 아버지를 면회와서 힘들진 않냐. 고생했냐 이런 건 안 묻고 왜 그런 식으로 말을 하냐 이렇게 화를 냈다고 합니다. 오히려 나가서 널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제보자인 아들을 위협까지 했다고 합니다. 야, 진짜 그 와중에 야, 너는
네 아버지 걱정은 안 하냐 이런 말이 나옵니까 지금? 자 그런데 제보자한테 또 괴로운 일이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제보자에 따르면 현재 아버지의 가족, 즉 친가 쪽이죠. 매일같이 회유하는 전화가 오고 있는 건데요. 어떤 회유요? 네, 친가에서는 상간자 소송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동생이 대학교 입학 예정인데 대학교 돈 많이 드는데 혼자 키울 수 있겠냐. 그냥 이것저것 다 선처해줘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차피 징역 오래 못 살면 보복이 더 큰일이 날 수 있다면서 좋게 좋게 어떠냐 이런 식으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야 이거는 뭐 거의 상상을 초월하네요. 네. 진짜. 자 우리 사방가족 여러분들께서도 이 본방송 나가고 난 뒤에 정말 많은 의견을 달아주셨잖아요. 네, 댓글을 몇 개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 와중에 어머님, 딸 안 다치게 하려고 핸들 꺾은 거 눈물 납니다라고 하셨고요. 또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부디 가족분들의 마음의 상처가 더 깊어질 일이 없기를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응원하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역주행에 야구방망이로 차를 부순 것도 모자라서 시민들한테도 휘둘렀는데 구속영장이 기각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자기 가족이 탄 차량을 들이받은 그것도 역주행해서 들이받은 이 인간 현재 경찰 수사가 거의 마무리됐다고 들었는데요. 일단 구속은 면했다지만 검찰에 넘어가서 어떤 또 법의 처분을 받을지 사건 반장에서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핫픽 이어갑니다. 자, 4반 핫픽 두 번째는요. 질투나서 살인입니다. 네. 어버이날을 하루 앞두고 벌어진 사건이었죠. 네, 지난해 어버이날 하루 전에 일어난 사건이고요. 제보자의 80대 어머니는 경기도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어버이날을 맞아서 5월 7일에 면회를 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요양병원에서 다급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는데요. 불안하네요. 네, 어머니가 심정지가 와서 대학병원으로 옮겨가야 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제보자가 다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어머니는 이미 숨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보자에 따르면 당시 충격을 받고 오열을 하고 있는 가운데 병원에서는 병사라고 적힌 사망 진단서를 건네주면서 어머니를 빨리 모시고 나가라 이렇게 큰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큰 소리를? 네. 허허. 자, 그런데 제보자가 숨진 어머니를 이렇게 살펴봤더니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고 하죠. 자, 제보자님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뭔가 미심쩍은 게 어머니가 이미 사후 경직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뭐 이렇게 뒤에 목덜미부터 해서 멍이 엄청나게 져 있더라고요. 목덜미 있는 데가 시커멓게 멍이 지고 이 등 뒤까지 다 멍이 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저희가 장례식장 모시면서 어머니를 국가수 이제 부검 의뢰를 한 거죠, 우리가. 자, 제보자는 어머니가 혹시 이 병상에서 떨어져서 낙상 사고를 당한 게 아닌지 의문이 들어서 네.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 참 이 국과수에 자기 부모의 시신을 부검 의뢰한다는 것도 참 고통스러운 일인데. 자, 그런데 충격적인 소식이 들어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국과수에 따르면 어머니의 사망 원인은 경부 압박 질식사, 그러니까 목 졸림에 의한 질식사로 나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병실 내부에는 CCTV가 없었고요. 환자 대부분은 잠들어 있었고 병실로 침입한 제3자도 없었습니다. 네, 경찰은 해당 병실 쪽을 비추는 복도 CCTV를 찾아내서 영상을 분석했는데 CCTV의 사각지대에는 숨진 80대 어머니 그리고 옆 침대를 사용한 70대 환자 단 2사람만이 있었습니다. 70대 환자를 제외한 다른 환자나 간병인 등은 숨진 어머니 쪽으로 접근한 정황이 없다는 사실을 파악했고 경찰은 옆 침대 환자인 70대 여성을 범인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같은 병실에 있던 환자가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이유,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제보자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시기 질투랍니다. 우리들은 거의 매일같이 어머니께 전화드리고 뭐 주일마다 어머니 모시고 나가고 저희 형제들이 어머니한테 좀 요양병원에 어머니가 재활차 모시기는 했어도 그렇게 어머니한테 각별히 신경을 쓰고 그렇게 했는데 이 여자는 자기 자식들이 뭐 어떤 사연인지 모르겠지만 전화도 없고 뭐도 없고 했는데 이제 5월 7일이 그때 어버이날 어머니 외출이 그때 완전히 저기가 됐던 거죠, 구조가. 그래서 근데 이 여자가 어머니의 행동 상황, 뭐 밤에 몇 시에 소변을 보고 이런 것까지 다 체크를 해놓고 미리 이제 계획적으로 범죄를 이제 구상을 했던 거예요. 질투가 나서 살해를 했다고?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게?
경찰 조사에 따르면 70대 환자는 어버이날을 맞아 제보자의 어머니가 자녀들과 식사할 거라는 내용을 듣고 나와서 비교돼서 기분이 나빴다 이런 취지로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아휴. 제보자에 따르면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신 뒤에 매일같이 면회를 가고 어머니를 모시고 외출도 자주 나갔다고 합니다. 이에 경찰은 CCTV를 분석, 법의학자 감정과 부검 결과 등을 종합해서 70대 여성을 살인의 유력 용의자로 지목을 했고요. 제보자는 70대 환자가 숨진 어머니의 행동 상황, 소변을 언제 보는지까지 일일이 체크를 하면서 야. 계획적인 살인을 한 것 같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자, 제보자는 계획적인 살인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죠. 사건 반장 패널인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께 자문을 구해봤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이 사건이 그럼 우발적으로 발생된 것이냐 아니면은 이것이 계획적이냐라고 우리가 봤을 때 우발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왜? 우발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 간의 어떤 다툼이 있어서 민다든지 그래서 사실은 살인에 있어서의 우발은 굉장히 드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머리를 부딪혀서 사망을 했다든가 이렇게 되면 과실치사가 되는 것이지 살인은 아니란 말이죠. CCTV의 사각지대에 그 피해자를 데려다 놓고 살해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미 병사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어 라고 본인이 어느 정도 확신을 했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일을 갖다가 저질렀다. 자, 들은 것처럼 오윤성 교수님도 계획살인이 맞는 것 같다 말씀하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6년 동안 가해자와 피해자는 한 공간에서 생활해 왔다고 하는데요. 가해자는 군기반장 같고 피해자는 조용한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오 교수님 의견에 따르면 서로 성격이 달라서 정서적인 갈등이 오래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요. CCTV 사각지대를 이용한 것, 또 어버이날 전날에 살해를 했다는 점에서 우발이 아닌 계획적인 살인이라고 봤습니다. 또 요양병원 특성상 병사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가해자는 피해자 부검을 안 할 거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고 보셨고 와. 실제로 유족들이 부검을 의뢰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그냥 병사로 그렇죠. 처리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걸로 분석됩니다. 이야, 진짜 이게 70대 어떤 환자의 머리에서 나올 거라는 게 참 정말 놀라운데요. 자, 더 충격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오윤성 교수 말씀에 따르면 이 가해자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어서 들어보시죠. 지금 이 범행이 처음이냐 아니면은 또 이전에 어떤 행위를 했는가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않지만 이번에 만약에 성공을 해서 그 병사로 그냥 넘어갔다면 그 개인에 대해서는 어떤 강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신이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 시스템 자체가 자기가 그렇게 한 것을 밝힐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라고 만약에 확신이 든다면 또 유사한 사항이 된다면 그렇게 시도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다라고 하는 거죠. 자, 재범의 우려까지 있다는 이 가해자 반성을 했을까요? 죄를 인정했을까요? 아니요, 이 70대 환자는 경찰 조사에서 질투심이 났다라고 진술은 했지만 살인 혐의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거짓말 탐지기 조사 요청은 또 거절을 한 상태고요. 현재 70대 여성은 살인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는데 심지어 건강상의 이유로 입원한 상황입니다. 병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았지만 불송치돼서 유족이 이의 제기를 한 상태입니다. 혐의 내용이 맞다면 지금 사람을 살해했는데 지금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말이죠. 사람을 죽인 사람이 말이죠. 유족들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나이가 많고 적고 아프고 건강하고를 떠나서 죗값은 꼭 치러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사반 핫픽 이렇게 마무리하고 사반 키워드 이어갑니다. 자, 잠옷 차림의 저 남성 택시기사 위협합니다. 머리 밀치더니 주먹을 쥐고 막 폭행을 하려는 듯. 자, 그럴 때 멱살을 잡고 도로 위로 패대기를 칩니다. 자, 아유, 예, 지금 패대기를 쳤네요. 자, 그러고는 이제 다시 끌어올려서 자신의 옷을 막 벗으면서 몸에 새긴 낙서를 보여줍니다. 문신남. 자, 기사를 택시로 다시 밀어붙이고 다시 폭행 자세를 취하는데요. 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도로 한복판에서 아버지 뻘 되는 택시기사에게
네, 저게 어제인 2월 15일 전주 고속버스 터미널 앞인데요. 한 남성이 아버지뻘 택시기사를 폭행한 겁니다. 이 당시 저 남성은요, 일단 광주광역시에서 택시에 탔습니다. 그리고 이 택시를 타고 그 전주, 부안 등을 계속 오갔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택시기사한테 뭐 택시 빨리 안 간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흉기를 들이밀고 또 폭행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저 택시기사가 택시비를 계산해달라고 하니까 또다시 저렇게 폭행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본인 뭐 지인을 호출해서 택시비 계산해달라 이런 또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는데 그런데 이 영상 제보자는요, 이 촬영자는 아닙니다. 그 제보자는 저 남성이 뭐 전주 지역에서 활동하는 조폭으로 추정이 된다는 얘기도 하긴 했는데 이 부분은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경기 남부 최대 폭력 조직 광명 사거리파를 진짜 맨손으로 다 팍 깨셨던 우리 김원배 팀장님, 저거 뭐 보시고 드시는 생각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조직폭력배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운전자를 폭행하게 되면 가중처벌을 받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나이벌을 볼 때는 아버지뻘 되는 사람을 폭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만약에 저럴 경우는 경찰에서 조금 단속을 불신 의무도 강화하고 아까 흉기를 휘둘렀다고 하니까 그리고 예. 또 옛날에 범죄와의 전쟁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예. 저런 행동을 하게 되면 앞으로는 이제 조폭과의 전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곳은 지하철 아니란 말이죠. 한 여성이 음식이 가득 된 통을 저렇게 들고 있는데 비닐 장갑까지 끼고서 그 채소를 입에다 쏙 넣었어 지금. 주변을 또 그 와중에 또 둘러보네 또. 그러면서 저칼로리 식사를 냠냠 쩝쩝 이마까지 또 긁어요 또. 아유, 배고프면 뭐 먹을 수도 있지 뭐 별걸 갖고 다라고 하시려나요? 저는 이건 진짜 좀 아닌 것 같은데. 네, 지난 16일 오전이고요. 수도권 지하철 서해선 일산 방면 열차입니다. 한 여성이 출근 시간대에 지하철 안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음식 냄새가 풍겼는데 제보자 말에 따르면요, 이날이 처음이 아니랍니다. 저 여성이 어떤 날에는 빵을 먹고 또 어떤 날에는 채소를 먹고 거의 매일같이 이 지하철에서 아침을 해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제보자는 지하철 혼자 이용하는 것도 아닌데 식사는 좀 집에서 했으면 좋겠다면서 제보 주셨습니다. 자, 백 변호사님, 제가 예민한 건가요?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무슨 비닐 장갑까지 끼고 그걸 또 보고 또. 아예 저기서 먹으려고 처음부터 준비를 완벽하게 그러니까. 해갖고 왔네요. 뭐 많은 분들한테 퀴즈를 낸다면 지하철에서 음식을 먹는 걸 금지하는 법 규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네, 같아요. 없습니다. 없는데 일단 서울교통공사 여행운송약관에 보면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은 있어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다른 승객들한테 불쾌감을 주거나 피해를 주거나 불결하거나 악취로 인해서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을 지참한 경우에는 제지, 운송 거절, 여행 도중 역 바깥으로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역에서 내려라도 할 수 있는 건데 왠지 악취? 저분은 계속 드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법이라기보다 하위 약관이기 때문에 저게 아무렇지도 않게 저렇게 식사를 하고 계신데 이거는 그냥 공공의 상식이고 에티켓의 문제입니다. 이 영상 혹시 보시면 반성하시고 이제 집에서 드시거나 아니면 역에서 내려서 드시기 바랍니다. 자, 지하철에서 들리는 후루룩 짭짭 면치기 소리. 자, 차창에 비친 모습을 봤더니 잠깐만. 아니 지금 컵라면을 들고 지금 이거 뜨거운지 후후 입으로 입김까지 불어가면서 후루룩 짭짭. 지금 여기 다 도착해서도 사리곰탕면 한 줄기를 더 먹기 위한 저 웅대한 도전은 그칠 줄은 몰랐습니다. 자, 교수님, 네. 월요일에 지하철에서 비닐 장갑 끼고 샐러드 같은 거 먹은 분 계셨잖아요. 네. 적잖은 분들이 배고팠나 보지 뭘 그걸 또. 자, 그런데 이건 사리곰탕면이거든요, 이거는. 네, 안 그래도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이제 그런 아침 식사하는 분의 얘기를 듣고 제보를 하게 되셨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제보자께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2월 2일 맞네. 2호선 선릉역 출근 시간에 있었던 일인데 어디선가 이날도 이제 출근 시간이니까 사람도 많았대요. 후루룩 후루룩 소리가 들려서 누가 음료수 마시나 보다라고 봤는데 눈을 정말 다시 크게 뜨고 봐도 곰탕 컵라면을 드시고 계신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놀랐다고 하는데 저 냄새가 저도 막 지금 이렇게 맡아지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좀 황당하고 좀 불편합니다. 근데 또 그런 마음이 들면서 또 약간 또 어떤 마음도 드냐면 출근 시간에 또 얼마나 좀 시장하셨으면 또 곰탕 컵라면을 드시고 계시지 이런 안쓰러운 마음도 들고 이러는데 그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불편해하셨을 것 같으니까 안 해야겠죠.
자, 위클리 사건 반장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사반 제보 후 시간입니다. 사반 제보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낱낱이 파헤쳐보는 코너죠. 자, 첫 번째 제보 후 어떤 사건인지 지난 방송 보고 오시죠.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돌아온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이 다리를 절뚝이며 집에 들어왔습니다. 부모는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는데요. 아들은 축구하다가 넘어졌어요라고 얼버무렸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을까 부모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한 학부모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아들이 담임 선생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겁니다. 부모는 아들의 상처를 보고 또 한 번 충격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5학년 좀만 버티면 돼. 이제 넘어가니까 다른 선생님 바뀌니까 해 지나가면 괜찮아 아들. 근데 이게 또 이제 허벅지를 보고 이거는 참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선을 넘는 선생의 폭행에 부모는 결국 고소까지 했다고 합니다. 대체 그날 교실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는데 너무 화가 나고 잠도 못 자고 마지막으로 선생님 왜 때렸냐고 했더니 깨달음을 주려고 때렸대요. 이 사건을 제가 취재했거든요. 지금 저 아버님과의 통화가 이제 저하고 통화를 한 건데, 새벽에 전화를 했어요. 새벽에 전화를 했는데, 이 남성이 새벽에 저하고 통화를 하면서 막 펑펑 우니까, 막 제가 더 당혹스러웠던 그런 기억이 또 새삼 나는데, 백다희 아나운서 기억나죠, 이 사건? 네, 기억이 납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0일 초등학생 아들이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하교를 했는데 축구하다가 다쳤다 이렇게 둘러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뒤 제보자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다른 학부모가 전화로 우리 아들과 대가들이 담임 선생님에게 맞았다는 내용을 전한 겁니다. 아들은 부모님이 걱정할까 봐 얘기를 하지 않았던 건데요. 아들에게 왜 다쳤냐고 다시 물어보니까 담임 선생님에게 맞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들은 허벅지를 맞았고 친구는 엉덩이를 맞았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제보자를 직접 만났고 또 다른 피해 학부모도 만났습니다. 네네. 일단 교사가 반성이 없는 것에 굉장히 분노하고 계셨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가해 선생님이 아이들을 때린 건 지난해 12월 22일. 5일 뒤 사건 반장에서 이 사건을 보도하며 공론화됐습니다. 그리고 이 가해 선생님은 3주가량 뒤인 1월 10일에 처음으로 피해 학부모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이게 공론화되고 좀 이슈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와서 이제 반성의 기미를 보이는 척하며 문자를 저한테 죄송하다는 문자를 계속 보냈었는데 제가 그것조차 불편하다고 보내지 말라고 했어요. 언제 처음 만나면요? 1월 10일 날이요.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는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저희가 이걸 이제 저희 애한테도 보여줬는데 전혀 안 느껴진다고 아이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그냥 법적으로 이제 조금 더 현찰을 해달라는 식으로 그렇게 안 느껴져가지고 12월 24일 날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 선생과 첫 통화이자 마지막 통화거든요. 근데 그때 저한테 분명히 우리 아들 왜 때렸냐고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맞을만 하니까 때렸다는 식으로 대항수로 얘기를 했거든요. 분명히 그때는 신고하라는 식으로 말했고 아이들한테 때린 후에도 신고할 테면 신고해라 이렇게 얘기를 떳떳하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반성? 이건 반성이 기미조차 없는 가식이고 거짓말이에요. 야, 때릴만 하니까 때렸다. 맞을만 하니까 때렸다. 야, 이 진짜 뭐가 됐든 이 역시나예요. 저 교사라는 사람 사건 직후엔 그렇게 당당하더니 방송 직후에는 또 저렇게 사과를 했다. 너무 어이없죠. 이 제보자 입장에서도 교사가 선처를 받으려고 이렇게 꾸며낸 행동으로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교사가 제보자에게 어떻게 해명을 했냐면 제가 문자를 조금 읽어드릴 텐데 24일 통화 당시 당황해서 말문이 막혀 아무 말이나 한 것 같고 사과와 반성의 말씀 제대로 전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 아무 말이라 함은
맞을만 하니까 때렸다. 네, 그런 거겠죠. 뭐 또 하나님 부디 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상처를 치료해 주시라고 간절히 빌고 있습니다. 뭐 마음 푸시고 제게 기회를 주신다면 학부모의 심정으로 아이들을 더욱 사랑하는 그렇게 가르치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부디 노여움을 푸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5차례 정도 장문의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사와 제보자의 통화 내용 중에 본방에 나가지 않았던 부분들이 좀 더 있는데 그래요?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제가 A가 한 행동에 대해서 잘못하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좀 깨닫게 해주고 싶어서 정말 이렇게 저를 이렇게 탓하신다면 저도 할 말이 있으면 없습니다. 근데 이게는 제가 그렇게 해야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애들 다 앞에 있는 자리에서 어떤 물체로 때렸는지 모르지만 선생님 우리 애기 아들 허벅지 봤어요? 아니 지금 선생님 말씀은 지금 정당하다는 소리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저를 뭐 신고하시든 뭐 하든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저는 이제 제 입장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선생님의 입장을 직접 듣고 싶어 수차례 연락했지만 전화도 문자도 받지 않았습니다. 아니 떳떳하다며 왜 전화 안 받아? 그러니까요. 계속 전화를 안 받아가지고 사건 반장 기자다, 입장 듣고 싶다 문자 보내고 다음날 다시 연락을 시도했는데요. 그런데 전화 걸자마자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가더라고요. 저 차단당한 것 같습니다. 그런 거 같네요. 아니 차단했다는 거는 그만큼 찔리는 게 많다는 거 아닐까요? 그쵸, 떳떳하지. 비겁한 것 같은데 아니 무엇보다도 피해 아이들이 진짜 너무 걱정이 됩니다. 조금이라도 좀 괜찮아졌어요? 아직 안 괜찮다고 합니다. 선생님 마주칠까 봐 너무 무서워한다고 하는데 사실 1년간 직접 폭력을 가하진 않았지만 엎드려 뻗쳐 같은 체벌도 종종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아이들에게 협박식으로 말하지 말라고 이제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 와중에 또 입단속까지. 자, 얼마나 입단속을 시켰는지 아이들이 1년 동안 부모님한테 알리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정말 너무너무 부모님 입장에서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교사의 평소 행실에도 문제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 차별의 편애가 굉장히 심했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이 그동안 느꼈던 감정을 늦게나마 부모님께 다 말을 했다는데 이것도 직접 들어보시죠. 아니 애들이 왜 그 체벌을 받고 그런 거를 숨겼던가 싶었더니 선생님이 그 서희초가 그때 여름 방학 때였잖아요. 그때쯤이었는데 그 전부터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너 이제 체벌해도 돼. 체벌해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거는 받아도 되는 거구나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모두 눈치챌 정도로 편애와 차별도 심했다고 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아이에겐 부적절한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편애가 너무 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말로는 교실에 수업이 끝나면 우르르 새마다 여자애들은 몰려가고 남자애들은 가장 먼 대각선 방향으로 소외됐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남자애들만 엄청 이뻐하는 애가 아예 없어요. 여자애들은 특별히 원하는 애들이고 이제 그 애들이 하는 말을 무조건 다 들어주고 이제 남자애들이 하는 말 좀 다 무시했다고 하더라고요. 미워했던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X냐 저는 그 은어조차 몰랐었어요. 근데 남자애냐 이런 말을 하고 비속어를 섞으면서 화장을 해도 아니다 뭐 이렇게 이런 말을 하고 아이들한테 굉장히 인격을 무시하면서 아예 그 존엄성의 가치를 애들의 존재를 이렇게 깔아뭉개는 발언들을 많이 했었던 걸로 들었어요. 아이들은 이 사건 이후 심리치료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선생님에 대한 두려움은 큰 상황입니다. 심리 상태가 좀 불안해서 오늘도 심리센터에서 그 심리 상담을 받았고 지금 방학 기간이라 집에서 보호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학교에 또 나오냐고 불안해하고 무섭다고 얘기했었어요. 저희 애는 선생님한테 사과도 받고 싶어 하진 않거든요. 자체를 그냥 너무 거부하고 아이 자체가 선생님이 무조건 벌을 받았으면 좋겠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너가 생각하는 벌은 뭐야? 했더니 선생님이 교도소 갔으면 좋겠어. 그 정도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야 자기와 마주치지 않으니까 그 정도로 많이 애가 상처를 받고 있더라고요. 야, 저 어떻게 선생이 됐을까, 진짜? 너무 궁금합니다. 자, 그런데 이 편애를 했다는 거, 특히 그리고 또 여학생들만
맞아요. 그 편애로 인한 그래서 아이들끼리의 문제도 생겼다고 하는데요. 피해 아이 중 한 명은 원래 여자아이들하고도 엄청 친하게 지냈는데 어느 날부터 여자아이들이 너무 싫다고 부모님께 이제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게 여자아이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선생님이 여자아이들만 예뻐해서 싫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차별이랑 편애로 아이들 사이를 이렇게 갈라놓은 게 아닌가 그쵸, 싶어요. 아이들이 함께 즐겁게 놀아야 할 시기에 이런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게 맞는지 너무 듣는 저희도 너무 괴로운데 폭력의 편애 비하 발언까지 진짜 문제가 너무 많아 보이는데요. 자, 이 교사의 만행이 지금이라도 사건 반장 통해서 밝혀졌으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자, 이 사람 이거 교단에 설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어떻게든 결론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아이들도 부모님들도. 자, 그렇다면 이제 현재 수사 상황은 어떻습니까? 검찰 송치가 됐는데 그 이후로 감감무소식입니다. 아하. 그 검사 인사 발령 시기랑 겹친 상황이기도 하고요. 제보자 목소리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주변 지인들한테나 가족들 그리고 제가 탄원서나 엄벌탄원서 진정서를 법원에다 제출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 이렇게 변경되고 재차 수사조차도 지금 진행되지 않은 부분이에요. 교사 노조위원회라고 거기다가 이제 아니면 선생님께서 인권센터에다가 진정서를 낸 거로 알고 있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원래 맨 처음에 초동수사부터 그 경찰서에 계속 딜레이하고 미루고 재차 수사조차를 미뤄왔던 점을 봐서는 이렇게 좀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 아닌지 그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자, 일단 재판이 얼른 진행이 돼야 처벌을 받든 교육청에서 징계를 뭐 하든 할 텐데, 자, 이제 학교 개학 곧 하는 거 아니에요? 네네, 다다음 주죠. 네. 자, 그러면은 이 교사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불행 중 다행으로 이제 사건 발생 직후 바로 방학이어서 교사와 아이들은 즉시 분리됐습니다. 게다가 이 교사는 올해부터 전출된 상황이라서 학교 소속도 아니라 이제 아이들과 마주칠 상황은 없기는 합니다. 근데 이 교사 이런 폭력적인 행동을 학교에서 몰랐을까요? 그렇죠, 저는 그렇죠. 학교 측 입장이 되게 궁금해요. 네, 그래서 이제 통화를 했는데 학교 입장은 애매하고 답답한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학교 관계자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목적이 학생과의 분리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학기중이라는 직일 해제를 통해서 아이와 그 학생과 그 해당 교사를 분리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제가 필요하지 않아서 그런 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거고요. 이 소송 결과에 따라서 조교측에서 징계를 이제 내릴 예정이고. 어떤 분이셨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운동 좋아하시고 또 아이들하고 관계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방과 후에도 아이들하고 놀이활동도 잘 해주시고 아이들 남아서 학교 잘 어울리고 관계가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고 저희 학교에서도 이번에 이제 전주 시청이나 아동보 전문기관으로부터 관련된 연수도 하고 아동학대 관련된 신고 응사교육 관련된 연수도 하거든요. 다시는 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가해 교사가 전출을 가는 상황이니까 결국 중요한 건 교육청의 징계 결과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사 본인도 전출에 대해서 알고 분통 터지는 발언을 한 게 있다고 해요. 너네 신고해도 돼. 어차피 나 내년부터 다른 학교 발령 나. 이렇게 아이들한테 말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상 그냥 협박을 한 거죠. 그게 피해 아이들한테 할 소린가요? 학교 측 대응에 제보자들이 너무 답답해하고 힘들 것 같아요. 사실 학교 측에 대한 부모님들의 입장도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누가 이 민원을 담당했냐에 따라 달랐던 것 같긴 한데 뭐 부모님 말씀으로는 어떤 관계자는 굉장히 적극적이었고 뭐 누구는 소극적이었고 어떤 분은 또 나름 괜찮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결국 원 제보자께서 발벗고 나서서 직접 모든 기관과 접촉을 하고 해결을 시도하려고 했다는데 그래서인지 정말 지쳐 보이고 너무 힘들어 보이셨습니다.
아니 제보자 영상을 보니까 되게 말을 꺼내기가 조심스러워하고 되게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계속 두통도 좀 호소하시고 이 제보자인 아버님도 이번 일로 인해서 심리 치료를 받고 아이고. 계시다고 합니다. 아이가 그렇게 된 것에 대한 충격이 일단 가장 컸을 거고. 아, 그때 막 펑펑 우셨다니까요. 그니까요. 또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누리꾼들한테 상처를 받으신 왜요? 게 있다고 해요. 이제 방송 나가고 뭐 커뮤니티에 글도 올리고 했는데 그 댓글이 조금 엉망진창이었나 봐요. 어떤요? 뭐 아빠가 돼서 너무 나약하다부터 해가지고 뭐 운 거 가지고요. 그리고 또 요즘 애들이 얼마나 무서운데 아이가 맞을 짓 했나 보지, 뭐 중립기어 박는다, 뭐 이런 댓글들이 좀 있었나 보더라고요. 진짜 이게 참 댓글. 야, 자, 아무튼 물론 이 선생님들의 교권 지난 여름 얼마나 정말 많은 분들이 그 땡볕에 거리로 나왔습니까? 자, 하지만 그때 교권 회복을 외쳤던 그 목소리가 저런 선생들의 교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이렇게 명백한 사안 앞에서도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 정말 닫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러게 말입니다. 얼른 수사 결과가 나와서 타당한 처벌을 받아야 아이들도 부모님들도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겠죠. 제보자가 남긴 마지막 말씀 더 들어보겠습니다. 아동 학대가 맞고 학교 폭력을 이렇게 힘없는 아이들한테 무차별적으로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구속이 돼서 반성을 하고 그 안에서 나온 다음에 교직에는 서서도 안 되고 그냥 반성하고 나와서 교사가 아닌 다른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선생님들께서 이런 일을 절대 없어야 되고 이 일로 인해서 저는 저희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 또 다른 좀 차별이 있을까봐 그게 좀 걱정이 많이 돼요. 자, 지금 사진이 하나 나갈 텐데요. 저희가 본방에서도 전해드렸었죠. 그 교실 뒤편에 보면 무슨 운동기구가 있습니다. 중국 영화 같은 데 보면 무술 영화 보면 막 혼자서 이렇게 막 탁탁탁 무술 연습할 때 그게 있어요. 세상에 이 선생이라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이종격 투기를 배운 사람으로 알거든요. 그 사람이 교실에다 저런 걸 갖다 놨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걸 한다? 아이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위협이 됐을 것 같은데요. 이 학부모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아무리 아이들에게 좋은 의도로 갖다 놨다고 한들 이 자체만으로도 아이들에겐 굉장히 무서웠을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근데 학교 측 관계자의 대답은 조금 애매했습니다. 본인이 이제 아이들에게 물어봤는데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저희가 갖고 노는 거예요.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과연? 뭐 납득이 되세요, 그 말이? 아니요. 저 못 믿겠어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이 샌드백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됐다는 점 우리 사반가족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예. 자, 저 아이들 때릴 데가 어디 있다고요. 심지어 자기 제자들을 말이죠. 자,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두 번째 제보 후 이어갑니다. 자, 제보 후 두 번째 사건 어떤 내용이었는지 지난 방송 먼저 만나보시죠. 자, 직원이 봉투에 호두 과자를 담아서 저렇게 건네고 있습니다. 자, 지금 건네네요. 건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남성이 나가려다가 다시 오더니 이거 한 봉지만 더 줘 하면서 서비스를 요구합니다. 안 돼요. 하자. 안 돼요. 하니까 그때서부터 갑자기 격분. 야, 손님이 달라면 줄 것이지 예 하면서 계산대에다 콱 전해. 자, 직원을 또 푹 밀쳤어 또. 야, 이거 뭐야? 자, 푹 밀쳤어. 자, 이제 왼손에 들린 저 지팡이, 우산. 지팡이랑 우산 다 갖고 있어. 지금 이 지팡이를 팍 내리쳤어. 아이고, 왜 저걸로 사람 때리는 건 아니겠죠. 자, 누군가가 지금 지팡이를 낚아챘어요. 그러더니 또 장사 그렇게 하지 마 하면서 버럭하면서 지금 나가려고 해요. 아유, 정말 호두과자집 사장님은 뭐 흙 퍼서 장사하냐? 아이고, 한심한 양반 같으냐고. 저 이 사건 기억나요. 호두 과자 사고 나서 서비스 안 준다고 난동 피운 사건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정정을 하자면 호두 과자 한 봉지 사고 한 봉지를 더 달라 한 거는 아니었고 호두 과자 한 개를 더 달라고 한 거였다고 해요. 그게 더 충격적인데? 근데 사실 그렇죠. 한 봉지나 한 개나 뭐 서비스가 당연한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거 하나 더 받아서 뭐 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어떤 거였냐면 옆에 여성분이 있었잖아요.
이 짝도 주게 하나만 더 줘봐. 이렇게 한 자기 거예요. 거 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서비스를 주면 감사한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줘야 되는 게 그쵸. 전혀 아닌데. 이게 당연한 게 아닌데 어. 어쨌든 손님이 난동 피웠던 이 가게를 제가 또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예. 당시 상황이 정확하게 어땠는지 이 제과점 사장님께 직접 들어봤는데요. 영상 보시죠. 지난 15일 발생한 지팡이 난동 사건 기억하시죠? 그 사건이 일어난 제과점 앞에 나와 있는데요. 단골이라고 주장한 이 남성은 바로 이곳에서 호두과자 한 봉지를 산 뒤 서비스로 한두 개를 더 달라며 횡포를 부린 겁니다. 당시 아르바이트생이 이를 거부하자 지불했던 돈을 빼앗고 들고 있던 호두과자 봉지를 쾅쾅 내려치는가 하면 지팡이와 우산으로 위협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20분 정도였거든. 그게 20분 정도 그런 상황이 너무 호통을 치고 진짜 지팡이가 어떻게 보면 무기가 되잖아요. 그걸로 저희 직원이나 저희 딸 얼굴이나 이런 데를 한 대 맞고 그리고 소리가 엄청 커요. 저희 그 카운터가 대리석이라. 그러니까 그런 거 그리고 너무 화가 나게 CCTV 자주 보면 처음 보면 현금을 6,000원을 계산하세요. 근데 서비스를 안 준다는 이유로 그걸 확 뺏어가요. 지팡이를 막 두들길 때 뭔 말을 했냐고 저희 직원이나 저희 딸한테 물어보니까 내 말이 맞아 니들은 늙으신 부모도 없어 어린이 와서 그렇게 하나 달라는데 그것도 못 줘 이런 식으로 너무 당연한 듯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제가 너무너무 화가 났고요. 원래 그분이 저희 집에 좀 자주는 아니더라도 한 4-5번 오셨어요. 근데 항상 오실 때마다 나 이 동네 뭐 단골인데 이 동네 사람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항상 그냥 말투가 미안한데 하나만 더 맛 좀 보게 주면 안 될까도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그냥 야, 그거 돈 냈던 것도 다시 걷어들이고 또 호두과자도 팍팍 해서 다 으깨졌을 것 같고. 맞아요. 야, 이거 심지어 아니 그럼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거 아니에요, 이거? 맞아요. 이게 법적으로 물론 뭐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CCTV에 그대로 찍혀 있잖아요. 자, 그리고 CCTV에 또 음성이 안 나와서 몰랐는데 부모님 얘기까지 들먹이면서 어른이니까 서비스 달라는데 니들은 부모 애비도 없냐 뭐 이런 거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맞아요. 제가 그 부분을 듣고 너무 어이가 없었는데요. 그러니까 어른답게 행동하지 않으시면서 그분은 어른으로 대접해주길 원한다니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서비스를 드려야 뭐 어른 대접해주는 건가요? 그리고 어른을 공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른답게 행동하는 것도 아유, 중요한 그럼요. 것 같습니다. 그리고 CCTV 보다가 궁금했던 게 있는데요. 진상 손님 일행으로 보이는 여성도 있더라고요. 이 여성은 딱히 얘기한 게 없었나요? 그 당시 이 손님들을 처음부터 응대했던 그 아르바이트 분과 전화 통화를 해봤는데요. 일행인 여성이 이제 좀 가만히 계시니까 이 아르바이트 분이 여성분께 조금 데리고 나가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렸대요. 드렸더니 그래서 그 여성분이 약간 소극적으로 아 가자 좀 이렇게 하셨나 봐요. 어. 그랬더니 이 진상 손님이 여성을 비하하는 단어를 이 옆에 일행에게 내뱉으면서 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를 끌고 나가려고 하니까 네, 뭐 XXX야 뭐 제가 여기서 말을 할 순 없지만 아니 그러니까 이 호두과자집 종업원들한테도 저 난동을 부리고 같이 일행한테도 욕을 하고 일행한테도 네. 어떤 분인지 어떤 사람인지 좀 보이시죠 이제. 자, 그 진상 손님 사과는 했을까요? 당연히 안 했습니다. 혹시나 했지만 뭐 역시나죠. 제보자는 오히려 찾아와서 또 난동을 피울까 봐 걱정을 하는 중인데요. 방송을 아직 못 본 모양이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기사도 엄청 많이 나왔는데. 나갔는데 당시 그 손님을 응대했던 그 아르바이트 분이 사실 40대인데 마스크도 쓰고 해서 조금 젊어 보이셨나 봐요. 그 사장님, 따님 그리고 그 아르바이트 분이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하신 건 젊은 여자들만 있으니 더 그렇게 한 것 같고 빙고. 남자가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라는 겁니다. 빙고. 이 여자들만 있어서 만만해서 더 그렇게 한 것 같다고 이제 너무 화가 난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평소에 남자 사장님도 계신데요. 근데 그 남자 사장님이 계실 때 왔을 때는 얌전했다고 합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자, 남자 사장님 함께 할 때는 조용하고 네. 여자들만 있을 때는 전형적인 강약 약강 진상인데 정말 다들 무서우셨겠어요. 정말 아직도 무서워하고 계십니다. 어떤 심경인지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가끔 저도 좀 무서운 게 뭐냐면 이런 방송을 나가고 경찰에 신고하고 했다고 해서 그분이 나중에라도 저희 직원들 아니면 저라도 있을 때 와서 해코지 할까 봐 솔직히 조금은
조금 겁이 나요. 그 손님이 또 오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은 해요.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하지,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은 계속 하긴 해요. 뭐 사과라도 좀 했으면 좋겠고 아니면 다시는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발. 무서워서. 이 현장에 나갔을 때 사장님도 그렇고 그 사장님 따님분도 그렇고 계속 무섭다고 얘기를 하셔서 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무서워서 장사를 하는 게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사과를 했으면 찾아와서 그나마 조금 나을 것 같긴 한데 그것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말이죠. 또 와서 행패를 부린다? 사건 반장에서 저 사람 얼굴 공개하겠습니다. 자, 엄벌이 필요해요. 경찰 조사는 어떻습니까? 네. 아직 수사 중입니다. 현재 경찰이 진상 손님 그 신원을 파악 중이라고 하는데 제보자 입장은 사과를 받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 더 이상 그러지 않기만을 바란다고 하셨는데 죄값은 당연히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지팡이 같은 흉기로 위협을 했으니까 특수폭행 그리고 애미 애비도 없냐 이런 말들은 사실 모욕죄도 조금 성립이 가능해 보여서 우리 사반 패널이신 양지열 변호사께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사람 몸 가까이서 손발을 휘두르거나 해도 맞지 않더라도 폭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특수가 붙는 건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써서 폭행을 저질렀을 때 이게 특수폭행이 되는 건데 위험한 물건은 애초에 뭐 칼이나 총처럼 사람을 해칠 목적으로 만들어진 물건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쓰기에 따라서 사람을 다치게 만들 수 있는 물건이거든요. 단단한 지팡이는 충분히 위험한 물건이 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특수폭행죄 성립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옆에 다른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감정적인 표현을 했고 그 사람의 어떤 사회적 편판을 떨어뜨릴 수 있을 만한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모욕죄도 성립이 가능해 보입니다. 어우, 예, 뭐 그랜드 슬램이네요. 특수폭행의 모욕죄 다 된다는 겁니다. 정말 다행이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들 얘기 들어보면은 서비스 달라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어, 진짜. 그게 사장님이 진짜 아무리 사장님 입장에서도 하는 짓이 좀 예쁜 손님한테는 더 주지 말라고 해도 더 주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직접 만나보니까 일단 사장님 인심이 너무너무 좋아 보이셨습니다. 그 촬영하러 갔을 때도 손님이 조금 끊임없이 들어오고 또 손님들이 다들 뭐 단골인 것 같다고 느낀 이유가 막 방송 봤다면서 괜찮냐고 뭐 말씀도 나누고 하는 거를 제가 봤거든요. 밖에서. 동네에서 되게 좋은 빵집으로 소문이 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그런 걸 알고 일부러 서비스 난동을 피운 건 아닌지 좀 악용을 한 건 아닌지 좀 그런 의심이 들었고 사장님도 많이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정희윤 기자한테도 서비스를 좀 주시든가요? 말씀드려도 되나?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샀습니다. 난 받은 기억이 없는데? 죄송해요. 그 자리에서 식사 대용으로 먹고 끝났는데 어떻게 우리 앵커 표정이 너무 안 좋으셔서 제가 부평 가서 사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관련해서 말씀하신 게 있는데 마지막으로 사장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가게에 정말 단골분들은 빵 자체가 가격도 싸고 한 걸 다 아세요. 맛도 좋고. 근데 그 중에도 또 오신 분들 서비스 얘기는 하세요. 비싸다고도 하시고. 근데 이제 그거는 저희 몫이니까 저희도 이제 직원들한테 어느 정도 한 3만 원 정도, 2만 5천 원 이상 사시면 그래도 저 2,000원짜리 쿠키 하나 정도는 드려라. 저는 항상 그렇게 말씀드려요. 아예 없진 않아요. 근데 6,000원을 주고 서비스를 달라 그러면은 진짜 칼만 안 들었지 도적놈식 보고. 요즘 재료값이며 인건비가 너무너무 올라서 솔직히 장사하기 너무 힘든 것 중에 하나예요. 소상공인데 하루하루 진짜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런 거 하나하나가 저희한테 주는 그런 게 데미지가 되게 커요. 그렇지만 또 기분 좋았던 거는 손님들은 진짜 정말 오셔서 같이 흥분해 주시고 힘내세요. 저 그 말이 너무 고마웠어요. 힘내세요 사장님. 그렇다고 해서 가게 문 닫으면 안 돼요. 맛있는 빵집 없어지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해주셔서 이건 좀 방송의 힘인 것 같아요. 감사드려요. 그런 부분은. 자, 뭐가 됐든 저희들 덕분에 위로를 받으셨다니 정말 다행이고요. 이 자영업 하시는 사방가족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자, 두 번째 제보 후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마지막으로 글로벌 핫픽 전해드리면서 위클리 사건반장 더 뜨거운 이야기를 모아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지하철에서 첼로 연주 중인 남성에게 한 여성이 다가갑니다. 그러더니 남성의 뒤통수를 뭐야, 세게 이거? 내려치는데요. 심지어 맨손도 아닙니다. 금속 텀블러로 남성의 뒤통수를 가격을 한 건데요. 자, 저 남성 머리를 감싸주고 고통스러워하죠. 하지만 여성은 뻔뻔하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버렸습니다. 아니 저는 돈 주러 온 줄 알았어요.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요. 우와. 진짜 저 남성 벼랑간 뜬금없는 습격에 이 남성 충격에 빠졌습니다. 또 이런 폭행 사건이 처음도 아니어서 마음이 더 좋지 또 않았다는데요. 있었어요? 사실 의대생인 이 남성 일종의 자원봉사 차원에서 지하철 공연을 종종 해왔다고 합니다. 출퇴근에 지친 사람들을 위로하는 멋진 공연을 선보였고 사람들의 반응 역시 좋았는데요. 이번 일로 이 남성 연주자의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야. 이 공연을 멈추기로 했습니다. 아니 경찰 뭐해 경찰? 네, 경찰 역시 지하철에서 벌어지는 연주자 폭행 사고에는 안일했습니다. 도망친 여성 아직도 잡지 못했고요. 남성이 강경 대응을 요구하자 그제서야 지금 저희가 보고 있네요. CCTV에 찍힌 가여성의 얼굴을 공개해 수배에 나섰다고 합니다. 네, 차 블랙박스 카메라에 당황한 한 할머니가 보이죠. 네, 주차된 차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요. 이를 본 사람들도 달려와 할머니를 도우려고 합니다. 네, 차문을 열어보려고도 하고 또 창문을 두드려도 보는데 안에선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차가 움직이더니 네, 어디가? 그대로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이 모습에 할머니는 머리를 감싸지는데요. 자율주행차예요? 네, 바로 이 남성 때문이었습니다. 가던 길을 돌려 어디론가 향하죠. 바로 전화인가요? 할머니의 차였는데요. 차 타이어가 펑크난 것 같다. 그러면서 도와주겠다며 할머니 차에 덥석 올라탔고 저 남성이 차문을 걸어 잠갔던 겁니다. 네, 도와준다는 말에 속아 눈앞에서 차를 저렇게 빼앗겨버린 할머니 그 자리에서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지금 도둑놈이에요? 네, 경찰도 쫓아왔지만 이미 늦은 후였습니다. 아직도 할머니의 차를 찾지 못한 상황인데요. 이 경찰은 용의자 얼굴이 찍힌 영상을 공개해서 공개 수배에 나섰다고 합니다. 자, 한 여성이 요즘 가장 핫한 간식이죠. 탕후루를 야무지게 먹고 있습니다. 쭉쭉 빨아가면서 아주 열심히 먹고 있죠. 근데 뭐 좀 이상하지 않아요? 탕후루에 비닐이 씌워져 있어요. 비닐도 벗기지 않은 채 계속해서 저걸 핥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여성 주변 눈치를 쓱 보더니 핥고 있던 탕후루를 진열대에 다시 꽂으려고 합니다. 꽂아 넣으려고 해요. 설마 안 돼? 심지어는 쪽쪽 빨았던 설탕물을 이렇게 빼내는 그런 장면도 보이거든요. 뱉어냅니다. 자, 황당한 행동을 하고 있는 이 여성, 저 탕후루 노점의 주인이었습니다. 제발 저걸 다시 팔 거라고는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그런 것 같아요. 비닐에 감싸진 딸기에서 설탕물이 흘러내리고 이 설탕물이 비닐 밖으로 새어나왔겠죠? 그러니까 그걸 빨아내고 새 상품처럼 팔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하필 저 모습을 관광객에게 딱 걸렸던 겁니다. 한 여성이요, 자기 목만한 개 한 마리를 들어 올립니다. 상당히 크죠? 넓적한 두 귀에 머리도 보호자보다 큰 것 같고 두 발도 묵직합니다. 자, 이 정도면 성견이나 다름없어 보이는데요. 이 친구 태어난 지 3개월밖에 안 된 새끼 강아지입니다. 3개월? 네, 지금 몸무게는 무려 22kg입니다. 성견되면요, 지금 무게의 4배, 최대 90kg까지도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형견 중에서도 아주 초대형견에 속하는 건데 그 덩치에 비해서 너무 순하기로 유명하다고 하고요. 또 상당히 똑똑해서 주로 구조견으로 활동한다고 합니다. 3개월? 네, 3개월입니다. 누리꾼들은 이 크디 큰 아기 강아지에게 홀딱 반했습니다. 한 번만 안아볼 수 있냐, 몸만 컸지 눈빛은 아직 아기다라면서 다양한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JTBC